내 아이가 남들 앞에서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신 적 없으신가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어디서든 당당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합니다. 너는 최고야. 넌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칭찬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이의 자존감은 단순한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근본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부모의 말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패와 결핍을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둘째, 막연한 칭찬이 아닌 구체적인 근면함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셋째, 고독을 견디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넷째, 거치애가 아닌 내면의 격식을 갖추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상을 짓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못나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자책하며 방구석에 숨어버립니다. 이때 부모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학교로 달려가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강해져야지라며 아이를 다그치시겠습니까? 유배지의 정약용 선생님이라면 과연 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리고 그 부모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그의 편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실패와 결핍을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회복 탄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야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겪어야 할 작은 결핍이나 실패조차 부모가 미리 차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아버지가 죄인이 된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재해석했습니다. 현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민수는 이번 기말고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민수는 시험지를 구겨버리며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해도 안 돼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위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게 내가 학원 더 다니라고 했잖아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아이가 실패를 자신의 무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패배자로 낙인 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족, 즉 망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처지는 너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다. 벼슬길이 막혔으니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진정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냐. 이제야말로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이 말의 깊이를 들여다보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실패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았어라고 거짓 위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결핍을 정확하게 직시하되 그 결핍이 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벼슬을 못한다는 결핍을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기회로 뒤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민수의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야,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속상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점수가 잘 나왔다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영원히 몰랐을 텐데 오히려 지금
이 점수 덕분에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이 명확해졌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태도입니다. 실패를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성장의 재료로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비로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아니라 일이 꼬이고 망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는 대신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존엄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겪는 결핍, 실패, 좌절은 아이를 망가뜨리는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땔감 삼아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구워내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뼈와 근육을 힘들게 하며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 말을 아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지금의 힘듦이 너를 더 크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알려주십시오. 그 믿음이 아이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막연한 칭찬이 아닌 구체적인 근면함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요즘 육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자존감이고 그 수단으로 칭찬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천재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달콤한 말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덕목은 바로 끈, 즉 부지런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최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할 일을 해냈다는 구체적인 효능감에서 온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지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는 지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와, 피카소 같다. 정말 재능이 뛰어나네. 라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림 그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 혹시나 못 그리면 천재라는 타이틀이 깨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호는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라며 붓을 놓아버립니다. 과도한 결과 중심의 칭찬이 오히려 아이의 발목을 잡은 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를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지런하고 꾸준하면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룬다. 그는 천재성보다는 오늘 하루의 성실함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존감은 타고난 재능을 확인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지속했을 때 생겨나는 부산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근면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했으며 한 글자를 배우더라도 분명하게 익히라고 했습니다. 지호의 부모라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너는 천재야라는 말 대신 내가 어제보다 색칠을 더 꼼꼼하게 했구나. 매일 30분씩 스케치북을 채우는 내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과 태도를 칭찬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때 아이는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부지런함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마음의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붓을 들었고 잠시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이에게는 공부해라, 성실해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여러분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를 가르치려 드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며 웃지 않으면서 거울 속의 나에게 웃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아이에게 작은 과제를 주고 그것을 완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 개기, 하루 10분 책 읽기, 신발 가지런히 놓기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아이의 내면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만듭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네 힘입니다. 근면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얻은 성취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바닥 위에서 자라난 자존감이야말로 평생 아이를 지켜주는 갑옷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독을 견디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SNS의 좋아요, 수에 일희일비하고 친구 무리에서 소외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인싸가 되지 못하면 아싸가 되어 낙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둥글둥글하게 살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조언했고 심지어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등학생인 서연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끌려다닙니다. 숙제를 보여달라는 친구,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실은 내색 한번 못합니다. 혹시라도 거절했다가 무리해서 배제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서연이의 자존감은 친구들의 인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웃어주면 안심하고 친구가 차가운 표정을 지으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런 서연이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라는 부모의 말은 독약과 같습니다. 이미 친구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아이에게 관계를 유지하라는 압박은 더 큰 굴종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냉철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한두 명이면 족하다. 세상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마라. 무릇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독센도의 정신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에게 떳떳한 태도, 군중 속에 섞여 있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독립적인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적막강산에서 그는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대신 그 고독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아이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서연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너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라면 굳이 곁에 둘 필요가 없다. 내가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홀로 서 있는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술 마시고 노는 무리에 휩쓸리지 말고 차라리 방 안에 앉아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류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의 가치관이 뚜렷하다면 무리에서 잠시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아이 주변에는 건강한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의 사회성을 인기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는 왜 친구가 없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오늘
너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구나. 그 고요한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내가 참 멋지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아이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그림자에 부끄러움이 없고 혼자 잠잘 때에도 이불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 당당함이 아이의 척추를 곧게 세워줄 것입니다. 넷째, 거치애가 아닌 내면의 격식을 갖추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채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브랜드의 패딩, 최신형 스마트폰, 유행하는 신발을 신어야 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역시 내 아이가 기죽으면 안 되니까라는 이유로 무리해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엄격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즉 검소함이야말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가르쳤습니다. 초등학생 준호가 있습니다. 준호는 친구들이 다 입는 고가의 점퍼를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학교에 가기 창피하다고 합니다. 부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할부로 그 점퍼를 사줍니다. 준호는 다음 날 어깨를 펴고 학교에 가지만 그 자신감은 얼마나 갈까요? 내년에 또 다른 유행이 오면 준호는 다시 위축될 것입니다. 물질에 의존한 자존감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복과 음식에 사치하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무명옷을 입고도 당당한 사람이 있고 비단 옷을 입고도 비굴한 사람이 있다. 진정한 기품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는 망한 집안의 자식일수록 더욱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야만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거치장은 내면의 빈곤을 감추려는 발버둥일 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준호의 부모는 준호에게 옷을 사주는 대신 이런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준호야, 그 옷이 멋지긴 하다. 하지만 그 옷을 입었다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입은 옷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일 때란다. 내가 당당하다면 무엇을 입든 너는 빛이 날 거야. 물론 아이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치스러운 마음이 들면 곧바로 망할 조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아이의 길을 살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대신 아이에게 예리와 격을 가르치십시오. 식사할 때 바른 자세로 앉는 법, 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 고운 말을 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몸가짐이 단정한 아이는 어디를 가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를 감시하던 관리들조차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명품 로고가 아니라 절제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브랜드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주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실패와 결핍을 성장의 기회로 재정의하십시오. 괜찮아라는 위로를 넘어 지금이 배울 기회다라는 관점을 심어주십시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기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주울 수 있는지 묻는 부모가 되십시오. 둘째, 결과가 아닌 구체적인 근면함을 칭찬하십시오. 너는 천재야라는 말 대신 오늘도 꾸준히 해냈구나라고 말해 주십시오. 작은 성취의 기쁨이 모여 튼튼한 자존감의 댐을 만듭니다. 셋째, 고독을 견디고 자신의 기준을 갖게 하십시오. 친구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남들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을 두려워하는 신독의 자세를 가르치십시오. 넷째, 화려한 거칠애보다 내면의 단단한 품격을 강조하십시오. 물질로 기를 살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정한 몸가짐과 예의 바른 태도야말로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두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자식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염려가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맹목적인 허용이나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냉철하고 아플 정도로 엄격한 훈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부모가 평생 아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아이는 홀로 세상에 나가 비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그때 아이를 지켜주는 것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아이의 가슴 속에 심어준 단단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불안 때문에 아이를 너무 감싸고만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아이의 길을 살려준답시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치장해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갈 근본적인 힘을 주고 있는가? 정약용 선생님이 촛불 아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우주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태도가 아이의 내면을 꽉 채우는 단단한 돌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의연하게 정약용 선생님처럼 꼿꼿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가 육아라는 긴 항해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돕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